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첫 번째 시간이죠. 일단 과목에 대해서 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이 물리적 유해인자라는 거 그 1과목, 2과목, 3과목 이런 데 다 균일하게 다 퍼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숙지를 했다면은 굳이 이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하나만을 위해서 파는 시간이 그만큼 줄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만 특별하게 다루는 식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업을 들어야겠죠. 자,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요. 크게 5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도. 자, 두 번째는 기압이고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소음. 네 번째가 진동이고, 다섯 번째가 바로 빛입니다. 자, 파트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온도하고 기압은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고온, 고기압. 자, 반면에 또 뭐 있어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거 있죠? 바로 저온, 저기압 이런 게 있고요. 자, 여기서 기압에서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산소 부족. 이것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소음 같은 경우는 수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수식들을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참고로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워낙 수학적인 도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설명을 듣고 이런 게 있나 보다 식을 외워야겠다 수준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는요, 소음하고 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같이 콜라보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 빛인데, 자, 일단은 빛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 뭐 4가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방사선, 그리고 뭐 자외선, 그리고 뭐 적외선, 그리고 마이크로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사실 이렇게 구분해도요,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에너지 큰 거, 에너지 작은 거, 이렇게 2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에너지 큰 거는 참고로 파장이 짧은 거. 자, 에너지 작은 거는요, 파장이 긴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여러 뭐 조명이라든가 딴 것들을 다 보긴 보더라도, 자, 에너지 큰 거, 에너지 작은 거,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큰 틀만 잡아 놓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 같은 경우는요, 그냥 훅훅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 개요를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고온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온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온열 요소라는 게 있죠. 자, 일단 온열 요소라는 거는 열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여기는 4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온, 기습, 기류, 복사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요 3가지를 묶어야 돼요. 바로 뭐냐? 바로 이거를 우리는 실효 온도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체감 온도라고요. 자, 글씨가 조금 안 좋으니까 살짝 지우고, 네, 체감 온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체감 온도 구성하는 거 3가지, 기온, 기습, 기류, 이렇게 3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당연하겠지만 별표 2개짜리 그냥 외워라. 자주 빈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열평형 방정식을 또 볼 텐데요. 자, 이건 앞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짚고만 넘어갈게요. 일단 축적되는 열의 양요. 자, 일단 열을 흡수하는 쪽이랑 열을 내보내는 쪽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대사열, 얘는 열을 올려요. 증발하면 열 떨어지죠. 열 내려가요. 한 일, 일단은 열이 팽창을 하면 그만큼 열 에너지를 일을 한 데 쓰거든요. 팽창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줄어요. 그리고 복사, 일단 복사유에서 열을 받을 수가 있고 복사유에서 갖고 있는 열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에서 열을 받기도 하고 열을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일단은 기출 문제에서는 당연히 열 축적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문자의 의미는 일단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다 써있을 테니까 적절하게 식하고 부호만 잘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별 2개짜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당연히 외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여기서 틀린 거 슬쩍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사지선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맞는 거를 고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틀린 거 고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틀린 거 고르라는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열 전도 이런 거 나와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 있는 요소에서 믿고 걸러줘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열축적과 관련되어 있는 요 식들, 그리고 또 관련된 패러미터들을 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온에 대해서 네, 주로 쓰는 온도는요, 섭씨온도 대부분 쓰죠. 그리고 화씨온도도 가끔 쓰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식을 2개를 다 외워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화씨온도는 어떻게 한다? 섭씨온도에다가 5분의 9를 곱하고 여기다가 32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바로 하나만 잡고 그대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튼튼하면은 요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일단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요. 뭐 정확히는 273.15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소수점 2개짜리를 빼고 그냥 273이라고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주고요. 여기 랭킹 온도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요. 이거는 좀 희박해요. 왜냐면 죄다 요즘은 SI 단위계로 지금 다 통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 야드 파운드법을 고집하는 그런 미국이라든가 뭐 라이베리아 이런 데 빼고는요. 거의 다 이걸로 지금 통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올 확률은 그렇게 썩 높진 않다. 하지만 가끔가다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화씨 온도에서 랭킹 온도 바꾸는 것 정도만 살짝 눈도장만 찍어 둘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 온도 내지는 적정 온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정의라고 하는 건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외워줘야겠다. 자, 생활하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를 말하고요. 16에서 20도 정도가 네, 지적 온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적 온도에는 주관적인 지적 온도, 그리고 생산적인 지적 온도, 생리학적인 지적 온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작업 종류에 의해서 중노동, 그리고 또 중등도의 작업, 그래 지적 작업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겠죠. 이때 중노동은 10에서 14도, 중등도의 경우는 14에서 18도, 지적 작업은 16에서 18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노동 강도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열을 많이 내니까 주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노동위에서 열이 그만큼 나온 정도가 네, 이만큼 반영이 되겠다는 거예요. 낮으면은 그만큼 땀이 나도 잘 쉽게 지치지 않겠죠.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감각 온도, 다른 말로 뭐 시료 온도, 유효 온도 이렇게 부르는데, 자, 온도, 습도,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친 열 효과를 하나의 수치와 경험적인 감각 지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이때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상대 습도 100%. 이때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을 얘기하고요. 3요소 뭐예요? 기온, 습도, 기류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첨가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첨가하면 네, 복사열. 이거를 추가를 해주면은 바로 온열 요소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은 온열 요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감각 온도 이렇게 된다.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뭐 시료 온도 아니면은 뭐 체감 온도 이렇게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외울 것들을요 일단 써놓고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잘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외우는 분량이 적어지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습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습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포화 습도 이게 있죠. 그리고 절대 습도가 있고요. 또 상대 습도가 있어요. 자, 일단은 포화 습도를 설명하자면요. 공기 중에 수증기 포화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수증기가 꽉 찰 때가 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기 1세제곱센티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 이거를 포화 습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정 기온에서 공기 속에 최대한의 수증기가 함유된 상태 뭐 그게 그 말이죠. 이렇게 된데 당연하겠지만은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수증기를 많이 폼을 테고 기온이 작다면은 수증기가 그만큼 못 풉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온에 따라 달라지며 기온이 높을 때는 높아지고 낮을 때는 낮아진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습도는 네, 이거를
g으로 나타낸 거예요. 공기 1세제곱미터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g으로 나타내 주었다. 절대적인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습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증기량이 일정하면 온도가 변해도 절대 안 변해요. 왜냐면은 부피 공간 그대로죠. 그리고 또 수증기 양은요, 온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절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절대 습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변해도 절대 습도 안 변한다. 자, 상대 습도가 있습니다. 상대 습도는 흔히 뭐 기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포함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 양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요. 얘를 통칭 뭐라 그러냐? ERH라고도 불러요. 자, 상대 습도식은 간단해요. 일단은 포화 수증기 압에서 현재 수증기 압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이거는 자, 수증기 압을요, 그냥 습도 자체로도 나타낼 수 있죠. 포화 습도와 절대 습도의 비율.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쨌든간 백분율로 처리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이 관계식, 계산식으로 빈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별표 2개 치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상대 습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포화 습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절대 습도 이런 것들 당연히 이것도 정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2개 치고 같이 외워주면은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